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 김건남입니다. 자, 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돼서 이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 종식되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와 이번주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떤 좀 무감각증 그리고 이런 무책임으로 인해서 이태원 사건이 이태원 클럽 발발한 또 코로나 감염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젊은 20대 사람들은 많이 답답하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또 무분별하게 또 클럽을 또 많이 가시는지 몰랐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한창 나이죠. 지금 막 클럽 가고 싶고 유흥주점도 막 가고 싶고 그럴 건데 좀 참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당연히 코로나19 감염증에 그렇게 치명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기 때문에 좀 안전 불감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파력은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노인분들, 우리가 지금 노인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옮기게 되고 또 지역사회 전파도 또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방법 두 가지는 꼭 실천해 주세요. 바로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잘 쓰시고요. 선생님이 어제도 대한온코사 협회와 대한재난의학회 MOU 그러니까 이 학술 교류 협력식 협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협회 부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협회장님 모시고 위에 올라가서 협정식을 잘 하고 왔는데요. 가면서 지하철도 타보고 또 KTX도 타보고 이렇게 봤더니 광주 지역 지하철을 탔더니 젊은 친구들은 또 한 절반 정도가 마스크를 안 하고 타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KTX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이 코로나의 좀 청정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방심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학생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강의는 바로 노인 전문 응급처치학 비대면 강의 10주차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 출석 그 주수에 보면 아마 11주차로 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도 이렇게 중간에 이제 휴강이 있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쭉 이어온 대로 그냥 10주차라고 명명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 환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가장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스트로크 환자들, 뇌졸중 문제, 신경학적인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평가하고 처치하고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심정지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학부 시간에도 뭐 많이 배우셨겠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구급차라든가 앰뷸런스 안이라든가 또는 응급실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드밴시드 라이프 서포트 전문 심장구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 심장구조술 하면 크게 우리가 미국 심장협회라고 하죠.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AHA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KACPR 그러니까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준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세계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지금 증명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형 전문 심장 구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매 5년마다 CPR 가이드라인은 계속 개정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죠. 그래서 2000년 가이드라인, 2005년 가이드라인, 2010년 가이드라인, 2015년 가이드라인이 지금 최종판이고요. 곧 조만간 이제 2020년 가이드라인이 공표가 될 건데 지금 뭐 다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후반부에 가서 하반기에나 아마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 늦어지면 또 2021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2015년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고요. 자, 2015년 이 체인 오브 서바이벌 생존의 사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깊게 설명을 안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고리가 우리가 이 프리벤션이 들어갔다는 거죠. 심정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제 인하스피랄과 아웃 오브 하스피랄, 병원 전과 병원 밖과 병원 내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원 내에서는 뭐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병원 밖에서는 어때요? 이제 이 심정지 예방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심정지 급성 심장사가 의심된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군에 대해서 잘 감시하고 그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정지 예방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얼리 액세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얼리 CPR. 그냥 CPR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요즘에는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인공호흡을 다 배제한 교육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을 하다 보면 마네킹과 마네킹을 서로 둘러쓰게 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교육하게 되고 장갑도 끼고 하는데 가슴 압박만 주로 BLS 프로바이더 과정에서도 가슴 압박만 제공하라고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얼리 디피브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추가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효과적인 전문 심장 소생술, 어드밴시드 라이프 서포트와 그리고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 그러니까 심정지 후에 처치하는 것들,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존의 고리가 당연히 잘 연결돼야지만이 환자가 생존하는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2015년 이 가이드라인 중에 하이 퀄리티 CPR이 무언가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퀄리티 CPR이라는 것은 바로 위치가 중요하고 정확한 깊이, 그리고 정확한 속도, 그리고 압박 후에 완전한 이완, 그리고 이 가슴 압박이 멈추는 것을 최소한의 중단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요. 자, 가슴 압박 위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스터넘 로 하프, 그러니까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아래쪽 2분의 1에서 좀 더 또 한 번 더 반으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지금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깊이는 여러분들 AHA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성인이 5cm 이상 6cm를 넘지 말아라 라고 공고하고 있지만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는 성인 기준 약 5cm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이상적인 깊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뎁스는 4.6cm, 4.6cm가 가장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외국 사람들에 비해,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 사람이 체형이 좀 더 작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무조건 5cm 이상을 누르게 하고 6cm까지는 누르지 말아라, 5에서 6cm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 5cm라고 합니다. 약 5cm라는 것은
5cm보다 좀 안 돼도 되고 5cm보다 약간 높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5cm 정도에 맞추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페디아트릭 소아라든가 인판트 영아는 좀 더 가슴 그 깊이가 더 낮아지겠죠. 우리가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소아가 5cm잖아요. 그러죠? 소아가 5cm입니다. 그리고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소아를 뭐 체중이라든가 어떤 연령으로 나누지 않고요. 사춘기, 그러니까 2차 성징 전과 후로 나누게 되죠. 근데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는 소아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8세까지 봅니다. 8세 미만이냐 8세 이상이냐 해서 자동 제수동기도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하게끔 저희들이 좀 더 간소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소아가 5cm이지만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형 가이드라인에서는 4 내지 5cm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1세 미만의 영아, 인펀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인펀트가 4에서 5cm예요. 하지만 한국형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아는 4cm로 맞춰져 있다. 4cm. 그리고 이 소아와 영아의 가슴 압박 뎁스를 다른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가슴 두께의 최소 3분의 1 이상 눌려야 된다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슴 압박의 속도는 뭐 미국 심장협회나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대한심폐소생협회나. 그리고 연령대별로 소아, 영아, 뭐 성인 다 똑같습니다. 분당 100회 이상을 눌러야 되고 120회는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뭐 불변의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진실이 가까워지고 거의 진실이 왔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이 속도를 여러분들은 이제 워낙 1급 응급구조사들은 많은 트레이닝과 국가고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 받았고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일반인들이라든가 다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만 시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맥락을 짚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이 퀄리티 CPR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컴프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리코일이 아주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슴을 누를 때 블러드 서플라이는 머리로 가게 되죠. 머리. 그리고 우리 전신으로 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 세레브럴 퍼퓨전 그래가지고 뇌로 혈류를 제공하는 것은 압박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코로나리 퍼퓨전, 그러니까 CPP라고 하죠. 코로나리 퍼퓨전 프레저, 관상 동맥 관류압,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완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정도 수차례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게 돼야지만이 관상 동맥으로도 피가 들어오게 되고, 관상 동맥이 피를 먹어야 심장 근육도 피를 먹이고, 그래야 심장 근육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되고 ATP를 생성하게 되고, 그래야지 자발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된다. ROSC, 자발 순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이론이죠. 그래서 압박도 중요하지만 이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중단을 최소화시키라는 거 매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럽션 시간을 가장 미니미지하게 가져가는 거. 그래서 가슴 압박이 2초 중단될 때마다 사실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초 이상을 중단하게 되면 생존율이 바닥을 쳐요.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압박을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겠죠. 어떨 때가 그렇죠? 바로 혼자서 CPR 하는데 인공호흡을 해야 될 때 멈춰야 돼요. 하지만 인공호흡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가슴 압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수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기 충격을 줄 때 손을 떼야겠죠. 하지만 미리 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충전이 완료된 다음에 그때만 잠깐 떼고 샥 주고 나서
딜리버리가 0.01초 만에 되죠. 시작 끝나자마자 다시 즉시 가슴 압박을 또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시작 준 다음에 돌아왔는지 심장이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심장은 이미 기절해 있습니다. 이 디피브레이션을 맞은 심장은 제소동이 빵 가해지면 심장이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 그 다음 리듬 확인 때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손을 잠깐 떼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또 특히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확보할 때 인투베이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성문이 기도기를 삽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기도 삭관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가슴 압박을 멈추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인투베이션을 하려면 가슴 압박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테크닉을 키워야죠. 여러분들이 스킬을 더 넓혀야죠. 그리고 굳이 인투베이션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빼빼로 마스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성문의 기도기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정말 멈춰야 됐다 싶으면 가슴 압박 멈추고 리듬 확인할 때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짧은 시간 잠깐 멈춰주는 것 그런 식으로 가야지 가슴 압박을 우리가 중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 쓸데없는 초음파를 댄다고 빗길한다거나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의료인들을 위한 BLS 흐름도는 여러분들은 뭐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바뀐 것은 어때요?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하는 걸 동시에 하죠. 동시에 확인한다는 것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5년 A-시리즈 변경 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경 사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바로 지금 파워포인트가 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문 기도기가 삭관된 경우에 인투베이션이라든가 여러가지 성문이 기도기가 들어갔을 때 벤틸레이션을 몇 회에 한 번씩 했죠. 예전에는 우리가 6에서 8초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6에서 8초에. 그런데 이것을 6초로 맞췄어요. 6초에. 그래서 6초에 한 번씩만 백을 짜는 거죠. 그러면 1분에 10번 짜게 됩니다. 분당 10회의 한기가 되게 되겠죠. 예전에는 어때요? 6에서 8초라서 분당 10에서 한 12회 정도 이렇게 한기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분당 10회로 딱 맞춰졌어요. 그리고 6초에 한 번 짜는 것을 가슴 압박을 하는 숫자를 세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어때요? 가슴 압박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 하니까 1초에 한 2번 정도 누르거든요. 그래서 가슴 압박을 보통 10번 정도 누르면 6초 정도가 지난다고 생각하고 가슴 압박 10번 누르면 한 번 짜고 또 가슴 압박 숫자 세보고 10번 누르면 한 번 짜고 요 속도로 벤틸레이션 해주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또 환자에게 리듬을 확인해 봤을 때 넌 샤커블 리듬 있죠. 제소동이 필요 없는 리듬. 이런 제소동이 필요가 없는 심정지 리듬에서 이때는 에피네프린을 가능한 한 신속히 투여하라 라고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어때요? 리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을 제소동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소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지난 다음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약간 그런 약간 악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샤커블 리듬은 당연히 제소동을 때리겠지만 넌 샤커블 리듬일 때는 당장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가 2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엔드타이달 CO2 그러니까 호흡기말 이산화탄소 수치가 10ml 머큐리보다 낮다. 그러면 이것은 환자가 거의 애우가 불량해서 ROSC가 불가능하다라는 소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술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0분 동안 CPR을 했는데 ETCO2 수치가 10이 안 나오면
DNR을 뭐 심폐소생술을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표로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119 구급대원들이라든가 응급구조사들은 환자 사망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은 의사들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ETCO2가 또 안 나오면요, 가슴 압박의 질을 또 제고해봐야 되는 수도 있어요. 가슴 압박이라든가 하이 퀄리티가 안 되고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변경된 사항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ECPR이라고 해가지고 에크모를 이용한 CPR입니다. 에크모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익스트라 코프리얼 멤브레인 옥시제네이션 그래가지고 체외막 산소화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기계를 우리가 환자에게 큰 혈관 두 개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달아주는, 그래서 심폐우회술이라고도 하고 체외순환기라고 합니다. 에크모가 걸리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산소화를 시켜주죠. 환자에게서 피를 뽑아가지고 기계 필터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산소화된 혈액을 다시 펌프질을 이용해서 다시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환자에서 기계로 피가 갔다가 산소화가 돼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포함된 혈류가 사람 몸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CPR을 하면서 이 에크모를 적용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실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환자에게는 우리가 에크모를 장착을 많이 하지만 CPR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막 가슴 압박하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굵은 혈관 카테터 두 개를 동맥과 정맥 또는 정맥과 정맥 이렇게 잡고 기계를 연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에크모 ECPR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은 어디다? 바로 선생님이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이 이렇게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2020년 되면 이게 지침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경사항 하나만 또 몇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요. 자발순환 회복 후에, ROE 수시 후에 이제 반응이 없는 성인 환자들, 버벌 리스판스에 반응이 없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런 환자에게는 우리가 중심 체온, 그러니까 환자의 소파구스 체온이라든가 아니면 렉탈 직장 체온, 요즘에는 이제 소파구스에서 체온을 많이 잽니다. 체온을 재가지고 32도에서 36도 사이의 목표 온도를 설정해서 24시간 이상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체온 치료라는 거죠. 2015년 전에는 사실은 2010년도부터 이 세라퓨티드 하이퍼서미아 그래가지고 치료적 저체온 요법이 공고가 되기 시작했고요. 많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환자의 템퍼레이처를 32도에서 34도였어요. 그러니까 약 33도 정도로 맞출 것을 공고를 했었어요. 많은 저체온이죠. 아주 이 심한 저체온을 유도하기를 했었는데, 또 NEJM이라고 하는 그 의학지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가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 그래가지고 NEJM에 정말 획기적인 저체온 치료 보도가 되고 나서 환자를 하이포서미아가 아닌 노모서미아, 그러니까 저체온이 아닌 노모서미아라는 것은 이제 노말 체온을 유지하는 거, 열만 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치료를 말해요. 36도 정도, 36도면 우리 정상 체온이잖아요. 그래서
낮은 저체온도 아닌 정말 이 체온을 유지하는 치료를 하고 36도가 넘어가지 않도록만 유지를 해도 환자의 어떤 신경학적 예후가 좋아지더라라는 그런 논문들이 일본 사람이 썼는데요. 발표되고 나서 한 차례 또 이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33도, 32에서 34도로 맞추는 체온은 우리가 하이포서미아, 저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한 저체온 유도 그래가지고 인두시드 하이포서미아 또는 세라퓨티드 하이포서미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36도까지 가는 것은 노멀 템퍼레이처이기 때문에 노모소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36도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저체온 치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가 좀 곤란해졌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는 것이 바로 TTM입니다. TTM. TTM은 뭡니까? 타겟 템퍼레이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목표 체온 유지 치료라고 하는 거죠. 32도가 됐든 3도가 됐든 4도가 됐든 36도가 됐든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범위 내에서 온도를 설정하고 그 온도를 24시간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34도로 맞추겠다. 그러면 34도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24시간을 34도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 병원은 아직도 32도까지 내립니다. 33도에 맞추기도 하죠. 그래서 타겟 템퍼레이처를 33도로 맞추겠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33도로 내리고 33도를 24시간 유지한 다음에 시간당 0.5도 또는 0.25도씩 리오밍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목표 체온 유지 치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목표 체온 유지 치료. 이게 바로 TTM이에요. 타겟 템퍼레이처 매니지먼트. 이 목표 체온 유지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코마 상태이다. 그러면 이런 성인 환자에서 열은 예방하거나 치료할 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큰 변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 소생술 ACLS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한국형 전문 소생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ACLS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 기본 인명 구조술, 그다음에 전문 소생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본 인명 여러분들 잘 아는 BLS라고 하죠.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 기본 소생술은 가슴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자동 제수동기를 이용한 제수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기본 소생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 소생술은 뭘까요? 전문 소생술은 바로 당연히 BLS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자동 제수동기가 아닌 매뉴얼 디피블레이터 수동 제수동기를 사용을 하고 약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 나가면서 팀 소생술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소생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그거겠어요.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된다. 리듬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약물도 사용하고 원인까지 교정해 나가는 치료가 바로 전문 소생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소생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BLS가 이루어지고 나서 반응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기본적인 BLS죠. BLS를 하고 나서 이제 전문 심장 구조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심전도 리듬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 리듬을 붙이고 또는 제수동기 폐지를 이용해서도 리듬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심전도 리듬을 붙인 다음에 먼저 리듬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샤커블 리듬이라고 하는 VF라든가 펄스리스 VTEC 그러니까 심실 세동이나 문맥성 전기 활동을 찾아내셔야 되고 또는 언샤커블, 넌샤커블이라고 해가지고
샥이 필요 없는 리듬이죠. 바로 A시스톨, 무수축이라든가 PEA, Pulse Release Electrical Activity, 그래서 무맥성 전기 활동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심정지 리듬은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VPIP, Arrest, Pulse Release, VTAC, A시스톨, PEA,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샤커볼 리듬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첫 번째 샥이 들어야겠죠. 첫 번째 샥은 어때요? 요즘에는 이제 바이페직 제수동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케이지당 2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120줄에서 200줄 사이로 그 기계마다 세팅값이 좀 틀려요. 어떤 기계는 200줄로 세팅되어 있고 어떤 기계는 150줄로도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권장한 세팅값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샥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120이나 200줄로 때립니다. 보통 150줄, 120줄로 때리겠죠. 샥을 쳤으면 어때요? 곧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강하고 빠르게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CPR을 이루어지면서 하는 거죠. CPR을 하면서 가슴 압박하면서 샥을 준비하고 샥이 준비되면 클리어, 샥 때리고 나서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고 2분 동안 지속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이 지난 다음에 리듬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슴 압박 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교대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IV라든가 IO를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두 번째 샥 이제 리듬을 확인했는데 또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무맥성 심실빈맥이다 그러면 두 번째 샥을 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에피네프린을 이때 IV 라인이 확보됐으면 에피네프린을 1mg 사용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2분간 CPR하고 리듬 확인, 그리고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기도 유지 상태라든가 체스트 라이징을 잘 보고 구조음만 가지고도 되는지 빼빼로 마스크만 가지고 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전문 기도 유지술을 이용을 해서 기도 유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2분이 지나서 리듬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세 번째 샥, 그리고 아미오달론이라든가 같은 항부종맥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카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자,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이렇게 샤커블 리듬에 대한 치료 알고리즘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넌샤커볼 때 에이시스톨이라든가 PA 때는 당연히 에피네프린을 최대한 빨리 쓰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IV린을 잡고 에피네프린을 빨리 쓰는 게 좋겠습니다. 에피네프린을 쓰고 나서 2분간 CPR 후에 리듬 확인하고 교대하고, 그리고 나서 IV를 잡아보고 IV가 힘들면 인트라오세우스 IV 골레티오도 고려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전문 기도 유지술을 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에피네프린은 보통 3에서 5분에 한 번씩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병원은 3분에 한 번씩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병원은 4분에 한 번씩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에피네프린 쓰고 지속적으로 2분마다 리듬 확인하고 교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발순환 회복이 됐을 때 바로 심정지 후에 집중치료를 하게 되고요. 반드시 간상동맥 중재술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찰되면 간상동맥 중재술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 체온 유지 치료는 어떻습니까? 환자가 버발 리스판스인지를 버발 리스판스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가장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BLS와 ACLS의 흐름입니다. 흐름, 알고리즘이죠. 자, BLS는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환자들을 초기에 대응하고 인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어레스트를 판단하는 능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심정지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요. 일반인들은 당연히 모르죠.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이상하면 막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 이 두 가지만 봅시다. 먼저 반응을 보셔야 돼요. 반응.
여러분들 흔히 교육할 때도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환자 의식 확인하세요. 의식 확인. 의식 확인이 아니고 의식은 말 그대로 멘탈 스테이트잖아요. 의식 뭐 얼러트한지 드라우즈한지 세미코마인지 뭐 스토퍼러스한지 코마인지 예. 이 의식도 물론 보게 봐야겠지만 의식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응을 꼭 보셔야 돼요. 반응은 뭐예요? 리스판스거든요. 리스판스.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보고 크게 불러보고 이런 자극을 줬을 때 환자가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뭐 몸을 움직인다거나 눈을 뜬다거나 이런 반응을 봐야 됩니다. 이 반응이 없거나, 두 번째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셔야겠죠. 일반인들은 호흡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호흡 확인할 때도 뭐 가까이 갈 필요는 없고요. 얼굴, 가슴,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의료인들은 반드시 카로티드라 또는 페모랄을 통해서 맥박을 확인하셔야 돼요. 동시에 이제 확인하시면 좋겠죠. 의료인들은 맥박을 만지면서 호흡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전에서는 당연히 119 액티베이션, EMS 액티베이션이고, 병원 내에서는 이제 CPR 팀 액티베이션, 그리고 이런 도움을 큰 소리로 요청하고 나서도 제수동기까지 반드시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자가 의료인이었다 그러면 CPR 팀이 올라오고 있는 사이에 맥박을 확인하고 맥박이 없으면 컴프레션을 시작하셔야 돼요. 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구조호흡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마땅한 디바이스가 없다, 괜찮아요. 환자가 쓰러진 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컴프레션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가 하이 퀄리티 CPR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이 CPR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존을 시키려면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자세도 마찬가지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소생술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모니터를 보고 하는 CPR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모니터를 보고 하는 CPR이다. 그러려면 이제 모니터를 보고 심정지 리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알고리즘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샤커블인지 넌 샤커블인지 빨리 구분하시고, 샤커블인 경우에는 돼요. 샥을 먼저 주시고 2분간 CPR과 리듬 확인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하시고, 2분 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리듬을 확인하시고 샥을 때리고 필요하다면 에피네프린을 준비하시고, 이때 이제 IV 라인을 확보하시면 에피네프린이 투여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샤커블 리듬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 샤커블 에이시스톨인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을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인을 잡으시고 2분 동안 CPR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에피네프린은 3에서 5분마다 우리가 보통 4분을 기준으로 주게 되고, 어떤 병원들은, 우리 병원도 3분에 한 번씩 에피네프린을 줍니다. 3에서 5분에 주는 이유는 에피네프린에 있는 이 약의 이 반감기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3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 약발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프라이프라고 하죠. 반감기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약물의 작용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흔히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ROC 되고 나서 심정지후 집중 치료라든가 간상동맥 중재술, 그리고 부치원 유지 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모니터를 이용한 가이드 CPR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강하고 빠른 이렇게 가슴 압박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정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리듬도 있죠. 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정지에서 우리가 심전도에서 네 가지 이 리듬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리듬이 어레스트 리듬이라고 합니다. 자,
이 리듬은 뭐예요? 바로 V핍이죠. V핍. V핍.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리듬이죠. 심실세동 딱 EKG를 붙였어요. 또는 제소동기 폐지를 붙였어요. 자, 리듬 확인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리듬을 봤더니 리듬이 이렇다. 그러면 팀의 리더는 반드시 이 지식을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실세동입니다. 자, 누구 선생님? 200줄로 제소동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바로 필요한 오더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심실세동인데 맥박 확인은 필요합니까? 심실세동은 맥박이 전혀 만져지지 않는 리듬이기 때문에 만질 필요가 없어요. 맥박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맥박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심실세동입니다. 그러면 제소동이 필요합니다. 200줄로 차징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은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자, 마찬가지로 리듬을 확인했더니 이런 리듬이 떴어요. 와이드 QRS 그리고 레귤라하네요. 규칙적이지만 넓은 QRS를 보이는 타키카디아, 바로 심실빈맥입니다. 심실빈맥. 우리가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V택이라고도 합니다. V택. 그런데 이때는 중요한 것은 V택 리듬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CPR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 펄스가 없는 V택이 있고 위드 펄스 V택이 있습니다. 펄스 리스와 위드 펄스를 감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심실빈맥이 떴을 때 제일 먼저 팀의 리더는 뭘 요청해야 됩니까? 먼저 지식을 공유하고 V택입니다. 심실빈맥입니다. 누구 선생님? 펄스 좀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동맥이라든가 페모랄 펄스를 체크하고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맥박이 만져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정지가 아닌 거죠. 그냥 부정맥인 거예요. 부정맥. 그러면 이 부정맥 치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아미오달론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아데노신을 한번 써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데노신 6mm를 써볼 수도 있겠고, 약간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아미오달론을 쓸 수 있겠고, 너무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혈압도 낮고 너무 그렇다 그러면 관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치료를 해야겠죠. 일렉트리컬 세라피,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이라든가 이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전기 충격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전기 충격. 전기 충격은 어떻게 줍니까? 펄스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심정지예요. 심정지. 심정지 때는 제세동이라는 전기 치료를 하죠. 제세동. 넌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에 맞추지 않고 그냥 막 때려버리는 것을 제세동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뭐에 맞춰서 동기화 시켜서 때린다 그럴 때는 동시성 심조율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맥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심정지가 되는 거고요. 자, 펄스 확인해 보세요 했는데 5초 이상 확인해 보고 맥박이 없습니다. 심정지입니다. 가슴 압박 계속 하면서 선생님 제세동 하겠습니다. 뭐 200줄 또는 뭐 150줄 차징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준비되면 차징 되었습니다. 그러면 클리어 한 다음에 하나 둘, 제수동 할 때도 여러분들 요령이 있죠. 그냥 막 대고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에 대고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한 위치는 라이트 사이드는 어때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스터넘과 이 클라비클 사이에 맨살에 붙여서 대고, 왼쪽은 심장의 엑시스 쪽이죠. 완전히 어때요? 옆구리에 딱 대고 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리어 한 다음에 패드를 갖다 대고 젤을 충분히 묻힌 다음에 갖다 대고 하나 둘 하면서 환자의 얼굴 쪽과 다리 쪽을 살펴서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셋에 샥 버튼을 누르고 넷에 약간 홀딩을 한 다음에 다섯 하면서 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정형화된 칼스 교육이라는 거 할 때 그렇게 교육을 시키죠. 하나, 얼굴, 둘, 다리, 셋, 샥, 넷에 홀딩, 1초 정도 홀딩하고 다섯 하면서 떼는 겁니다.
그냥 막 팡팡 때리면 안 돼요. 위험하고 효과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작해볼 리듬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리듬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수동이 필요치 않은 리듬이죠. 그래서 전기 충격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A 시스톨 무수축이라는 리듬이 되겠네요. 무수축. 자, 무수축 리듬은 당연히 맥박 확인 필요 없고요. 무수축이니까 이것은 어때요? 그냥 완전히 컨펌입니까? 익스파이어 컨펌? 사망 선고해야 됩니까? 아니죠. 무수축도 하나의 부정맥일 뿐이에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빨리 주고 부지런히 가슴 압박을 해야겠죠. 가슴 압박을 하고 또는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에피네프린을 대신해서 바소프레신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슴 압박을 열심히 해주고 뭔가 관리를 막 시켜주면 다시 심장이 어때요? VP이 될 수도 있고 PA가 될 수도 있고 VTEC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더 호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재수동을 하면 또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생존 확률은 이 시아커블 리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 시아커블 리듬이 바로 이런 오가닉한 QRS는 하나씩 보이는데 맥박이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만 자극이 이렇게 심전손상 나타나지 실제로 근육은 탈분국을 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무맥성 전기활동 PEA라고 합니다.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라고 하죠. 이때는 전기 충격 필요 없습니다. 맥박 확인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오가닉한 조직적인 이런 QRS가 보이면요 반드시 맥박을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맥박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은 돌아온 거예요. 환자가 ROC 된 거겠죠. 또 맥박이 있는 리듬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QRS는 보이는데 맥박이 안 만져진다 그러면 전기 신호만 까딱까딱 있는 거기 때문에 가슴 압박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지식의 공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EA입니다. 가슴 압박 해주세요. 다시 가슴 압박 막 열심히 하면서 IV는 잡아주시고 에피네프린 1mg IV로 정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 들어 올려주세요. 플러싱 20cc 하고 손 들어 올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더를 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2분 간격으로 리듬 확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ACLS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맨 10주차 노인 전문 응급처치약 금일은 전문 심장구조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교시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 심실 세동 또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인데 펄스 리스,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VTEC, 무맥성 심실 빈맥 요 두 리듬이 많죠. 하지만 이 두 리듬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재수동만 빨리 해주고 효과적인 CPR을 하면 잘 돌아옵니다.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왼쪽에서 봤던 왼쪽에 있는 알고리즘 바로 샤커블 리듬에 대한 트리트먼트 알고리즘 따라가시면 됩니다. 시작을 주고 CPR 열심히 하고 리듬 확인 2분마다 하고 IV 잡고 또 두 번째 시작 주고 에피네프린을 써보고 또 리듬 확인을 하고 돌아왔는지 보고 안 돌아왔으면 또 세 번째 시작까지도 가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부정맥이 뜬다 그러면 아미오달론 쓰고 그러면서 환자가 이제 왜 또 돌아오지 않는지 5H5T까지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A 시스톨이라든가 어때요? PA 리듬 생기면 우리가 non shockable 리듬이라고도 표현하고, 자, 무수축이다 그러면 이 에피네프린을 빨리 써야 되겠죠. A 시스톨은. 그리고 컴프레션 퍼스트입니다. 가슴 압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수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하고 에피네프린을 3에서 5분 간격으로 써주고 그리고 CPR은 2분마다 교대해 주시고 교대할 때마다 리듬 체크하고 IV 잡고 전문 규도 주술까지 가면서 지속적으로
CPR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P, E, A,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무맥성 전기 활동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에피네프린과 가슴 압박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런 오가니즈드한 키어리스가 있죠. 이렇게 보면 뭐 정상적인 리듬 같기도 하고 느리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리듬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펄스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펄스를 확인해 보시고, 펄스를 만져봤는데 펄스가 없다 그러면 PE입니다 라고 공포하시고 즉시 CPR을 또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PEA 리듬 뭐 다양하게 뜰 수 있으니까요. 이런 리듬 보인다고 해서 EKG 이상 보인다고 해서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인이지만 가장 또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특히나 이 CPR을 잘 모르는 의료인들은 심전도 모니터링을 보고 환자가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가슴 압박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그런 의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PA는 가슴 압박이 퍼스트입니다. 가슴 압박 하시고, 그리고 에피네프린 쓰시고 계속 반복해서 CPR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 기도를 확보해야겠죠. 전문 기도 확보와 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슴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제 잘 될 때는요, 어때요? 뭐 전문 기도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빼빼로 마스크 하시면 되죠. 빼빼로 마스크 환기는 항상 30대 2로 하셔야 돼요. 빼빼로 마스크는 30대 2. 우리가 팀 소생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가슴 압박 30번 하면 30대 2로 합시다 해가지고 30번 누르면 멈추고 2번 짜고, 요건 뭐 BLS에서 여러분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슴 압박이 잘 안 된다, 가슴 압박은 되는데 환기가 잘 안 된다, 가슴 압박을 계속 하면서 전문 기도를 확보하셔야 돼요. 전문 기도해 주기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인투베이션 튜브도 있고, 엔도트라케아 인투베이션, 그리고 뭐 아이겔, 킹 튜브, LT라고 하죠. 라린젤 튜브, 그리고 라린젤 마스크 에어웨이, 그래서 LMA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백을 짤 때는요, 항상 백 마스크를 짜든 아니면 튜브에 연결해서 짜든 백을 짤 때는 환기백을 3분의 1 정도만 짜주라. 환기백 자체가 볼륨이 1.5리터에서 많은 것은 한 1.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인 500에서 600 정도만 짜주면 좋아요. 그리고 과환기, 하이퍼 벤틸레이션은 주의해 주시고, 하이퍼 벤틸레이션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볼륨을 주는 행위와 너무 잦은, 너무 빨리빨리 짜주는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한 방에 짤 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또 너무 자주 짜주지 말고, 이게 바로 과환기죠. 이 과환기를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환기를 우리가 CPR 도중에 보통 우리가 어때요? 분당 6초에 한 번씩 짜면 한 10회 정도 환기인데 한 서너 번만 더 하잖아요. 분당 13에서 14회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슴 압박의 효과가 거의 무력화돼 버려요. 왜? 우리 가슴 압박의 효과는요, 우리가 심장을 직접 누르는 이론이 있고 흉곽 펌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라식 펌프 티어리라고 해요. 흉곽이 눌렸다가 펴졌다 할 때 생기는 이 압력 차에 의해서 심장이 눌리고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고 심장에서 피가 나가고, 이런 효과들을 보고, 특히나 눌렸다가 펴지는 리코일 단계에서의 이 음압 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압력 차를 만들어내 줘야 되거든요. 흉곽의 압력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하면서 이게 계속 관류가 되게 되는데, 이때 폐를 확장시켜버리면, 과도하게 확장시켜버리면 흉곽 안에 있는 이 펌프가 깨져요. 그래서 이 음압이 소실됩니다. 그러면 심장 혈관으로 피가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나갈 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 과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환기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방지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똑같은 속도로 누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슴 압박을 10번 누를 때 한 번 짜주는 비율로 여러분들이 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CPR 때 사용하는 약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에피네프린 1mg 3에서 5분마다 한 번씩, 또는 4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슴 압박을 교대를 2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쓰게끔 우리가 정해놓고 쓰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에피네프린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약제가 바로 바소프레신이죠. 바소프레신은 40유닛을, 보통 바소프레신은 이 앰플은 아니고 바이알로 되어 있는데요. 한 바이알이 20유닛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까면 돼요. 이걸 두 개를 한 번에 볼로스로 쓰게 되고요. 첫 번째나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을 대신해서 투여가 가능합니다.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반감기, 하프라이프가 굉장히 긴 약이라서 에피네프린은 3분이나 5분 지나면 약발이 떨어지지만 바소프레신은 한 번 사용하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약효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 한 번 쓰면 거의 15분 동안은요 추가 투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부정맥제죠. 아미오다론. 예전에는 우리가 리도케인을 많이 썼는데 지금 아미오다론을 쓰고요. 아마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 또 바뀔 것 같아요. 아미오달론과 리도케인이 또 동등해질 역할이 좀 동등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엔 리도케인, 그 다음에는 리도케인과 아미오달론이 동등한 입장. 2015년도에는 아미오달론이 먼저, 리도케인이 다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 지금까지 연구 보면 리도케인이 또 아미오달론을 앞지르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아미오다론은 150mg가 들어있는 앰플로 되어 있고요. 두 개를 까면 300mg인데 첫 번째 투여 용량은 300mg, 그러니까 두 개를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50으로 이제 줄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약물 주입하는 방법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덩이 주사 그래가지고 볼러스 투여입니다. 일시주의법. 그래서 약을 에피네프린을 1ml 쓴 다음에 반드시 20ml 생리식염수를 20cc 주사기 이상 큰 걸로 이렇게 추가 투여를 볼러스로 해주셔서 쑥 밀어주셔서 플러싱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들어서 한 20초 이상 들고 계시면 빨리 중심부로 심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미오달론이라는 약제 자체는 조금 그 약 자체가 굉장히 찐득찐득하고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이 버블 형성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볼로스로 쓰기도 하지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100cc짜리 생리식염수 조그만 데다가 믹스해가지고, 또는 포도당 용액도 괜찮습니다. 믹스해가지고 풀 로딩 시켜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이라든가 바소프레신은 그냥 주사기로 슈팅하시고요. 아미오달론은 이렇게 빨리 로딩, 점적으로 로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ACLS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다. 바로 심정지를 일으킨 원인을 찾고 이 원인이 교정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빨리 판단해서, 그 중에서 불가역적인 원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또 가역적인 원인들, 교정이 가능한 원인들은 치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심정지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교정 가능한 원인들이 바로 10가지가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가 5H, 5T라고 합니다. H로 시작되는 5H, T로 시작되는 5개 5T. 이 외에는 사실은 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교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하이퍼볼레미아, 그리고 하이폭시아, 하이드로이온 엑시도시스, 하이퍼칼레미아, 하이포서미아가 되겠네요. 바로 피가 부족한 거 또는 수액이 부족한 거. 이때는 뭐 피를 주고 물을 주면 되겠죠. 산소가 부족해서 생긴 저산소증, 이때는 산소를 풀러주고 가슴을 열심히 누르면 되겠죠. 또는 심한 산증, 이때는 중탄산염 같은 걸 써가지고 일렉트로라이트를 밸런스를
맞춰줘야겠죠. 마찬가지로 하이퍼칼레미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중탄산염이라든가 또는 칼슘 제제, 칼슘 글루코나이트라든가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약제를 써가지고 교정을 해줘야겠죠. 또는 인슐린을 쓴다거나 또 저체온증, 그러면 체온을 올리면서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교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이걸 확인하는 것은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특히나 ABGA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수치도 볼 수가 있고 PO2라든가 O2 세츄레이션도 볼 수가 있고 pH를 볼 수가 있고 또 일렉트로라이트로 하게 되면 포타슘 레벨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면 ABG만 하면 사실은 5H는 대부분 다 해결 가능하겠네요. ABG를 보고 교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5T는 뭡니까? 바로 폐쇄전증. 이 스럼보스가 생겼는데 이 폴모나리 엠볼리즘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또 트롬보스가 생겼는데 ACS,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간상동맥 심근경색 같은 그런 간상동맥 증후군에 의해서 생긴 이 스럼보스. 색전이죠, 색전. 이 색전증, 폐에 생긴 거, 심장 간상동맥에 생긴 거, 그 다음에 텐전 유모소락스, 긴장성 기흉, 그리고 약물 중독, 톡신, 그리고 카디악 탐포네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폐쇄증이다 그러면 스노볼라이틱 세라피, 그러니까 혈전 용해수를 빨리 고려하셔야 되고요.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빨리 CPR 하면서 PCI를 하셔야 되고요. 긴장성 기흉이다 그러면 뭐 바늘 감압술을 비롯한 어때요? 체스트 튜빙을 해야겠죠. 심장 눌림증이다 그러면 빨리 초음파를 대고 확진을 한 다음에 어때요? 카디악 센테시스, 그러니까 심장 천재를 통해서 심장을 막을 둘러싸고 있는 피를, 고여있는 피를 빼줘야겠죠. 그리고 약물 중독이다 그러면 여러가지 그 약물에 대한 기량제들 빨리 쓰면서 CPR을 해야지만이, 이게 교정이 돼야지만이 환자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교정 안 되고 계속 샥 주고 가슴 아파 에피, 샥 주고 가슴 아파 에피만 계속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원인을 찾아내고 교정하면서 하는 게 바로 전문 심장구조술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수행술의 종류를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심장이 돌아오면 해야겠죠. 자발순환 회복, ROSC.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환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리커버리 오브 스폰타니어스 서큘레이션 이렇게 표현하죠. ROSC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 당연히 뭐 돌아오면 그만두는 거고, 안 돌아왔을 때는요, 계속 반응이 없었고 30분 이상 CPR을 했는데 안 돌아올 때는 우리가 소생술 종료를 고려해야겠고, 이것은 이제 담당 의사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순환 회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ROSC 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야 돼요. ROSC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종기후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환자의 멘탈을 확인하시고요. 버발 리스판스가 있는지. 환자분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눈을 떠. 그러면 그것은 저체온 치료라든가 뭐 TTM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좋아지는 경우에 바로 간상동맥 중지술 받으러 가면 돼요. 하지만 환자분 눈 떠보세요. 환자분 제 말 들려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언어에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면 TTM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일단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좀 교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심전도를 찍어봐야 돼요. 자, 심전도 12일도 심전도 찍어주세요. 그리고 포탑을 엑스레이 불러가지고 또 다시 한번 여러가지 가슴 쪽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ABG 상황 다시 ABG 같은 거 돌려주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배에 가스가 많이 차 있을 수 있으니까 랩인 같은 걸 해가지고 드레인 시킬 필요가 있겠죠. 또 소변줄도 이렇게 끼워 보시고, 심전도를 찍어서 스테미가 확인된다 그러면, 또는 피검사상에 어떤 트로포닌 같은 수치가 많이 튀어 있다 그러면 바로 CV에 연락을 해서 간상동맥 중재술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고 가서 바로
관성동맥이 막히는 것을 치수를 통해서 스텐트를 심는다던가 확장술을 통해서 빨리 그쪽에 중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환자 의식이 계속 안 돌아온다. 그러면 TTM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TTM 고려. TTM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자발순환 회복 뒤에 이제 상태를 우리가 심정지우 치료를 한번 과정을 살펴보면요. 자발순환 회복이 됐다. 첫 번째, 기도와 관련된 것들 A, B, C 순으로 가면 돼요. A, B, C, D, E. A는 뭐예요? 일단 반드시 자, 기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바로 기관 내 삭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기관 삭관이 돼 있었으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뭐 그동안에 뭐 빼빼로 마스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성문 위 기도기라든가 이런 걸로 했으면 기관 내 삭관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기관 내 삭관이 된 다음에는 웨이브폼 카포노그래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엔드타이다 CO2를 꼭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의 유지에서는 브리딩 이 매니지먼트, 기계환기 필요하면 기계환기를 하셔야 되고요. 산소포화도 유지는 산소포화도는 이제 94에서 98%로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지 위해서 우리가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화, 그러니까 PCO2 같은 걸 보게 되는데요. 35에서 45mm 모큐리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순환 유지는 우리가 12도 심전도를 찍으시고요. 반드시 A라인을 잡아가지고 동맥압을 감시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인벤시브한 이 혈압을 감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혈관 수축제라든가 이 승합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노트로픽스라고 하죠. 이런 약들, 도파민, 도부타민 같은 약들을 투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혈압이 이 신속한 저혈압을 우리가 계속 저혈압 있을 때 신속하게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어떤 경우에도 90mm 머큐리 이상 우리가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 동맥압도 65mm 머큐리 이상으로 반드시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혈역학적인 유지를 위해서 수축기 혈압은 반드시 100 이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축기 혈압이 떨어졌을 때 교정을 하라는 얘기고 100 이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큘레이션과 관련된 것은 심전도상 스테미 또는 ACS가 의심된다. 그러면 바로 관상동맥 조연소를 가시고요. 환자가 이제 갔다 와서도 또는 CPR이 끝나고 나서도 이 버발 리스판스의 반응이 있는가 봐서 없으면 바로 TTM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ICU로 입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학적인 에어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산소화 유지, 그리고 폐환기 유지, 순환 유지하기 위한 약물들, 그리고 심정지 원인 조사를 위해서 5H, 5T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급성신경염색 환자들은 우리가 병원 밖 심정지, 그러니까 아웃 오브 하스피랄 카디악 어레스트인 경우에 거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RSC 후에 자발순환 후에 11도 심전도를 시행해가지고 ST 분자 상승이 관찰될 경우에는 바로 PCI 시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자발순환 회복 후에 이제 우리가 TTM,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테라피티드 템퍼레이처 매니지먼트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치료적 체온 유지법이라는 말인데 이게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타겟 템퍼레이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목표 체온 유지 치료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환자의 이 체온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32도에서 34도, 33도까지 떨어뜨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쪽 병원에서 선호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틀리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치원을 설정하고 그 목표대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우리 병원은 33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목표치원이 33도예요. 최대한 방법으로 떨어뜨리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 떨어뜨리냐? 바로 이런 익스터널 쿨링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아틱선 같은 것들이죠. 아틱선이라든가 예전에는 막 담요, 블랑키트, 얼음 담요 막 그리고 막 선풍기도 틀고 막 얼음 대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예전에는 또 인트라 베스큘러 디바이스 그래가지고 혈관을 잡아갖고 찬물을 막 그 찬 수액을 막 돌려주기도 하고 혈액을 또 차게 해서 돌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아틱선이라고 하는 익스터널 쿨링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쭉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33도까지 떨어뜨리고요. 다른 디바이스들은 뭐 얼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떨어진 다음에 멈춰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애들은 어때요? 바깥에서 이렇게 차게 하기 때문에 중심부가 차지기 전에 바깥들은 훨씬 더 차거든요. 그래서 멈추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좀 요령 있는 사람들은 34도까지만 떨치고 가만히 놔두면 이제 자연스럽게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맞추기가 힘든데 요즘 나오는 이 디바이스들은요 목표를 딱 설정해 놓으면 33도 되면 딱 멈추면 딱 해서 멈춰요. 그리고 자동으로 얘가 유지되도록 이제 차기도 했다가 따뜻하게도 했다가 쿨링 그 다음에 워밍을 반복적으로 자기들이 이 기계가 맞춰줍니다. 그래서 좀 올라간다 싶으면 또 차게 하고 좀 내려간다 싶으면 또 워밍하고 해가지고 33도를 쭉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만 하루 딱 저체온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이제 리워밍 단계, 리워밍 과정이 있습니다. 재가온을 시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제 쿨링 과정에서는 급격히 떨어뜨리는데요. 리워밍은 천천히 시켜야 돼요. 왜냐면 리워밍 되면서 우리가 이제 리퍼퓨전 인절이라고 있어요. 재관류 손상이라고 하죠. 뭔가 체온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서 막 급격한 어떤 다이나믹한 반응들이 막 생기면서 그때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목표는 시간당 0.25도씩 올려준 것을 우리가 타겟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0.25도씩 올리는 거예요. 2시간이면 0.5, 4시간에 1도 올리는 거죠. 천천히. 33도까지 떨어뜨리니까 3도를 올려야 되니까 최소 12시간 정도 소요되겠네요. 12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시간당 0.25도씩 리오밍 시키고요. 또 이때는 또 여러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BP, 혈력갑적 감시, A라인을 통한 BP, 그 다음에 시럼 글루코스, 그리고 포타슘 같은 이런 여러가지 일렉트로라이트, 그다음에 환자가 시저하지 못하도록 시저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야 되고, 그리고 열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제 노모서미아 포즈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체온 상태에서 36.5도나 이 정도에서 피부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한 72시간까지는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레스트가 나고 나서 저체온 치료가 끝나고 3일 정도 경과를 관찰한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엔자임이나 수치를 보고요. 환자의 애유를 좀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전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애유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신경학적인 소견들, 푸필 리플렉스라든가 또 브레인 MRI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자의 애유를 예측해서 이제 보호자에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환자가 또 신경학적으로 얼마만큼 돌아올지 점수를 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전문 심장 구조술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계셨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또 좀 신경 안 쓴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다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니까 두고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제 내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심정지 후 처치, 그러니까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의 치료 과정을 선생님이 A, B, C, D, E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아까 알고리즘식으로 된 것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뭐 CPR 과정이라든가 BLS, ACLS 이런 너무 잘하니까 심정지 후 처치 과정에 대해서는 좀 학부 과정에서 좀 약간 등한시된 감이 있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도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심정지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 A, B, C, D, E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클럽 가지 마시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